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력 단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경력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취직한 뒤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후에 임신했거든요. 불운한 일이 겹쳤어요. 입덧이 심해지고 초기에 환도가 서서 뭘 먹을 수도 없고 걷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렵게 입사 시험을 보고 힘들게 면접을 통과한 회사를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왜 결혼을 서두르셨다냐고요?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셨고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그 뒤에 임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26살 때 우리 아버지는 75세, 어머니는 70세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폐렴을 앓고 계시기도 했어요. 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시고 싶어 하셔서 그 당시 사귀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늦기 전에 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47살이었습니다. 이력서를 한 50통은 냈었어요. 경력이 없어서 이력서도 매우 단조로웠죠. 그중에 3곳에서만 서류 전형에 합격해 면접을 볼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딱 한 군데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렵게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월급을 받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니 우리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빠는 결혼한 후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엄마가 제 아이를 돌봐주시며 계속 돌봐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허리 디스크가 와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회사에 가야 하니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게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원래부터 무릎이 안 좋으신데 제 아이를 돌봐주느라 엄마도 허리 무릎 다 나갔고요. 아픈 제 몸을 보살피느라 엄마는 하루도 안 쉬었어요. 아이가 커서 솜씨 없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밥 해준다며 반찬을 날라주셨어요. 이제 90이 넘으셨고 얼굴에 주름도 자글거리시고 허리도 많이 구부러졌고요. 하지만 아주 정말 멋져요. 제 첫 월급을 받고 나서도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이동한 임답 해보려고요. 제 딸에게 공부를 시키고 힘들게 키워왔는데 그 결과가 결혼 후에는 소용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친정엄마에게 주었는데 엄마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 딸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돈이 필요 없다며 손녀에게 주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손녀에게 편안하게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싶습니다. 그날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엄마 집에 방문하여 돈을 드리고 나왔는데 운전하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월급에서 100만 원을 빼서 장모님께 드렸다고 남편이 화를 내고 난리를 쳤거든요. 미쳤다. 못 봐줄 만한 월급에서 장모님께 100만 원이나 줬다니. 우리 엄마한테는 얼마를 줬어? 장모님도 말도 안 되게 맞아주시는구나. 내일 가서 다시 가져와. 너의 말이 너무하지 않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월급 타서 돈을 줬다고? 우리 엄마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남편이 날 비난하며 말했어요. 만약 내게 말로 못해줄 거면 돌려주어야지. 엄마만 줬는데 우리 엄마는 안 주는구나? 응. 장난이야. 우리 엄마에게도 동일한 액수를 주든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다시 가져와라고. 둘 중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 고속도로에 그냥 버리고 간다. 그 말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믿을 수 없어. 그동안 몰래 시댁에 준 돈이 얼마든지. 그리고 최근에 차도 바꿔줬잖아. 나도 몰랐어. 그럼 당신도 동일한 액수를 내라고.
우리 엄마에게도 동일하게 돈을 주고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어야지.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분노하며 내게 말했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건 이해해야 해요. 지부모는 부모이지만 우리 엄마도 부모이었어요. 제가 우리 엄마를 챙겨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정말 못마땅했어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살게 해줘서 고마웠어야 했는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나 부모님의 책임을 다하고 내 소득을 모아도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내가 집안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 그렇게 돈을 벌어오는 핑계로 집에 오는 당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는 없어. 그렇다면 부모님한테 제대로 효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봐. 너무 위선적인 유세를 하지 말고 돈을 벌면서 잘난 척하거나 한다는 건 없도록. 내게 복종하라는 말은 나를 시달린다면서 남편한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던 내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일지도 몰라. 결혼 전까지는 내게 목숨을 바칠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 남편은 충분히 돈을 벌어왔지만 내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안 했어. 가장 저렴한 물건만 사라는 말뿐만 아니라 외식을 하려 해도 찬불 같은 성질로 반대를 했지. 또한 가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 부모님을 시샘하려 했어. 시어머니는 자식이 돈을 벌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집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어.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효도를 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래요. 우리 집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곰팡이도 많이 생겨서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너무 굽이 없어서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공사하는 동안은 일단 우리 집에 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돈을 많이 들이거나 무리한 부탁을 자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 번도 거절을 안 해 뭐든지 들어주려고 해요.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시동도 잘 안 걸리고 힘도 없어서 다른 집들은 아들들이 새 차도 사주는 걸로 듣는데 우리 아들들은 그런 걸 못 해줘. 차가 오래된 거니까 아버지가 새 차를 사고 싶어 해 제가 해드릴게요. 말만 하세요. 요즘은 할아버지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외제차도 비싼 것뿐만 아니라 싼 것도 있어. 하지만 너무 작으면 못 쓰니까 SUV 차종이 좋아요. 넓고 안정감 있어서 편할 거예요. 아버지, 저도 아직 외제차 못 사고 있는데요. 뭐를 찾아보신 거예요? 그냥 적당한 국산차를 타세요. 아들은 잘 다니고 돈도 벌어요. 부모님에게 그 정도도 못 해준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능력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이야, 아버님, 저희는 아직 돈을 많이 들어야 해요. 애도 대학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차는 돈을 잘 버는 형님이 있어서 형님께 사달라고 하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무분별해서 아들한테 차를 선물 받고 싶다는 거지. 하지만 딸한테 받고 싶겠어요. 뭘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시부모님은 말이 잘 안 통해요. 형님과 아줌마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자식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될까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결국에는 남편과 각 브랜드 자동차 투어를 다녀왔는데 아버님이 처음부터 원하는 외제차를 샀을 거라 예상되어요. 할부 관련 우편이 날라왔고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에게 퍼보는데 왜 나에겐 돈 아껴라고 하는 걸까요? 형식이 아실 텐데 모두 제 잘못으로 돌려막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살아보고 싶지만 남편이 매우 돈을 탐내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도 여유가 없어서 시부모님이 사셔서 대출로 차를 구입한 적도 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야인으로 여기시는데 그것만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시부모님은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주택을 산다고 하셨다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 더욱 돈을 날렸죠.
어느 날에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셨다가 상장 폐지가 되어 돈을 또 날리셨어요. 그리고 파산까지 했죠? 결국 남편이 모두 갚아줬지만 돈이 없어서 남편의 권유로 다시 투자해 또 돈을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남편이 현재 재산에 대해 잘 설명해주진 않았지만 돈이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와 돈을 벌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 벌어야 하지만 돈이 생기면 시부모님이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거나 무엇을 사달라고 하는 건 걱정이 돼요. 분명히 내 돈까지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제외하고 다른 대화가 없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답답해서 이제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해요. 이혼하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너무 후회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울게 된다 하면 이제 사랑하는 남성분을 만나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 몸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울고 한수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관계만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도 요약 부탁드립니다. 임의의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SNS를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떠서 호기심에 들어갔더니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글은 더 이상할 수 없이 충격적이었다. 3박 4일 동안 다연이 덕분에 행복하다. 내가 무슨 덕을 쌓았는지 가만히 보고 있어도 흐뭇한 다연이한테 덕을 보게 되네. 아이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 우리 예빈 며느리. 우리 좋은 가족이 되자. 인생 오래 살길 잘했어. 세상에 제가 있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두고 다정히 가족인 마냥 사진을 찍어 공개적인 SNS에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이 아들의 불륜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사진에 나온 시부모님의 셀카엔 뒷 배경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자기가 안 좋은 부부라고 해도 지금은 명백히 부부 사이인데 공개적인 곳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올린 것은 불륜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태를 보고 난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시부모님까지 동행해서 불륜 여행을 갔다니. 바람 피울 곳이 필요했니? 내가 모를 줄, 네,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어떤 여행이고 불륜이고 언제 당신이 결국 뭘 근거로 하는 건데 이렇게 막 말하지 마라. 알게도 없이 그냥 입을 조심해. 알게도 없이 입 태울 필요 없어. 아, 이렇게 발광하시겠다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째서 오리발치? 사진들 다 찍혀 있어. 변명할 생각하지도 마. 맘 같아서 어때? 너도 이걸 엄마, 아빠 숙일 수가 있어? 엄마, 아빠도 확고히 당하니 좋을 거야. 계속하니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남편 너무 화가 나어. 내가 이런 일에 믿지 못할 정도로 순진해 보인 건가 봐. 시어머님도 이 일 함께 꾸며나가는 걸로 배신감이 들었어. 난 계속 울듯 했었을 때 시어머님이 전화 받으시는 게 보였어. 어디 여행이고 뭐 불륜이고 내 생각대로 전혀 아무것도 그렇지 않다고. 너가 내 SNS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 관련도 없어. 시어머님 건 아니라고 하면 믿었어. 발광하지 마라. 은하는 정말 순진하고 바보로 보여? 아니면 그냥 몰라. 진짜 아니야. 우리가 시골에 집 사려고 하는데 그 집 중개인이야.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려고 해. 그래서 집 찾으러 왔어. 중개인 어머님, 그렇게 다정하게 보고 계시는 건 바로 중개인이 아닌가요? 그렇게 다정하게 보이려면 함께 사진을 찍겠다고 했어요. 중개인이 그러자 해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명백히 바람을 맞고 계신 거죠. 어머님, 어머님도 아들의 바람을 지켜보고 계시며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배신감을 느껴서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소송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전화를 끊은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어요. 변호사 지인에게 물었더니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촬영한 사진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고요. 다음으로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대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륜 여자와 여행을 하러 가려는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이 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시어머님은 아주 능글맞게 계약서까지 들고 해명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사진의 명함까지 보여주며 내가 이래서 나는 참을 수 없는데 왜 저런 오해를 하는 거야? 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중개인과 마주보고 이런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다니냐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나랑 20년을 살았지만 남편의 뒷모습조차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옷은 어디서 사라 입고 버려왔겠지? 날 어디서 다르게 보고 있죠? 저라면 바로 싹싹 빨겠어요. 갑자기 망상 중독 환자인가? 아니니까 절대 아니에요. 불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온 건 너에게 모르게 우리가 한 계약이 법적 문제에 봉착할까 봐였어요. 남편이랑 시부모님과 계속 논의하면 다 제 탓만 됩니다. 난이 입만 아플 뿐이죠. 알겠다고 말했고 돌려보냈어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던 것은 오해였을까요? 뭔가 찜찜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러 시어머니 SNS를 봤습니다. 이미 사진들은 다 내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캡처해둔 게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중개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남편과의 스킨십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요. 게다가 시어머님과 함께한 온천 여행도 있었고 여자끼리만의 비밀스러운 쇼까지 올려놨네요. 놀랍게도 남편과 함께해서요. 두 사람이 여행을 가서 초롱불을 켜놓고 매우 로맨틱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몇 달 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여자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완전히 제 정신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집을 뒤지면 다른 문자나 사진 같은 증거들을 없앨까 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면서도 막대한 고통을 느꼈지만 참아냈어요. 싫어도 참아내는 역겨운 남편과 좀 더 쉬운 이혼을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같은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승리하려면 많은 양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았어요. 그렇게 어느 날 남편의 노트북이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것이 생각났어요. 제가 노트북을 켜면 자동으로 로그인되고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는 걸 기억해놨죠. 하지만 증거를 발견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노트북을 켜기엔 어려웠어요. 그렇게 남편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얼마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와 바로 노트북을 켜는 걸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밖에 누가 온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 오는데 그건 황급한 기회였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급하게 노트북에서 그 여자와 나 사이의 대화를 찾았죠. 예상한 대로였어요. 몇 달 전부터 그들은 열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상간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있는 그룹 채팅방이 있었는데 저는 며느리로 여기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부정행동을 발견하고 한술 더 뜨신 적도 있었죠. 저는 그 여자와의 모든 대화를 저장하고 USB에 옮겨 노트북에서 제 손금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집 앞에 누군가 찾아온 적이 있어서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일은 20년 동안 처음이었거든요. 밤늦게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 바깥을 확인해보니 아파트 단지 앞벤치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단둥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륜이 오래되어 이렇게 잔소리하고 다니는 건지 제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대담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농락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언젠가는 양가 부모님을 모셔서 같이 살려면 시간이 부족해. 기다리기만 하는 건 너무 싫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거의 다 끝났어. 지금은 어머니의 명의로 모든 것을 옮길 거야. 그때 이혼하면 아무것도 안 주고 끝내려고 할 거야. 아이 참, 명의가 문제야. 집은 와이프 명의니까 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집도 토내하는데 나도 중간에서 민망해. 임시 거주하려면 먼저 돈 내야 하는 거 알지? 계속 딜레이시킬 수도 없고.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은 부모님 집 먼저 집을 팔아야 하거든. 집이 안 나가네. 그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줘. 얼씨구. 저 몰래 재산까지 빼돌릴 계획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력 단절로 육아랑 살림만 했던 아줌마지만 서울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석사까지 하며 결혼 후 중단한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책도 많이 읽었고 아이들 교육도 제가 다 해주며 대학까지 데려갔죠. 그러나 이 집 사람들은 저를 바보로 알아봤어요. 이유는 제가 해야 하는 일 대신 그들이 북치고 장구를 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이런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참고 찍어놓은 증거들이 언젠가 유용할지 모를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들이 대화 속에서 내 말을 왜곡한 것 때문에 남편이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신분증은 친정에 보관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수납장과 화장대를 뒤적이며 제 인감을 찾고 있었나 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인감을 가족에게 맡겼기 때문에 집 이름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가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았으니까 이 집은 명확히 제 것이에요. 남편이 관여할 수도 없죠. 하지만 남편은 제 집을 마음대로 다루려고 해서 정말 열이 서요. 몇 일 후 시부모님은 집을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얘야, 우리 집을 팔았다. 새 집은 곧 올 거니까 여기 잠깐만 살다가 나가야겠다. 여기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작정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와 먼저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편히 살았지만 나는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네가 TV를 보면서 산책을 나갔을 때 제가 철저히 따돌려 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머물 때 이상한 기미가 많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아오거나 남편은 자주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왔습니다. 내가 여자가 누군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잠시 머무르겠다고 했긴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인사 없이 어디론가 떠나셨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이었다고 했었지만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초췌한 상태로요. 어머나, 이런 어떡하지? 허리를 사기당했어.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좀 잡아줘. 우리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 아, 정말 리젠 땡전 한 푼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해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기에 당한 거예요? 그 집이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속이고 우리를 속여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돈을 다 갚고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알고 보니 남편의 애인은 사기꾼이었어요. 부동산업자를 자청하면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았고 거짓 계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쁜 여자였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녀의 속임수는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족들도 속이며 돈을 빼앗았다고 해요. 예쁜 외모로 호의를 얻고 상대방에게 돈을 쓰겠다며 처음엔 더 돈을 퍼주고 나중에 큰 돈을 빼앗은 것이죠. 정말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지능적인 사기꾼이었어요. 그렇게 돈과 마음을 빼앗으며 남편과 시부모 부모를 떠나버렸고 그녀를 찾아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뺏겠다고 하더니 마음과 돈을 빼앗기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참패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를 불러 살려달라고 탄원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죄였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옥만큼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머니, 아버지는 더 좋아했는데
그런 여자에게 가실지 아니면 비슷한 여자를 찾아 아들을 잘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 진짜 죄송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 조강지처럼 집을 버리는 게 아닌데 우리 뭐 하는 거지? 홀린 것 같아. 죄 다 저지르고 미안해하면 괜찮겠어요. 한 사람을 삼주며 쉽게 버리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했거든요. 이혼하려고 시기를 봤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네요. 나가세요. 여긴 제 집 맞죠? 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어제까지 함께 산 집인데 어떻게 내 이름만 붙여서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이곳에 내가 산 물건들, 내가 돈 벌어다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가라고 하는 건 웃겨. 못 나가, 안 나가 좋잖아. 여긴 내 집이니까. 경찰 불러도 될 줄 알아? 내가 지난 옛날 생활을 생각해서 호텔비를 줄 테니 거기서 하루 지내고 차분히 생각해. 남편에게 5만 원을 뿌리고 다시 들어와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면 경쟁하니까? 나 일부분도 싫어. 셋 다 신경질 나. 나를 내쫓으려고 애를 쓴 것 알아. 어서 나가.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 콧바람 끼더라고요. 그 200만 원 받아서 살아. 최근 세상의 변화를 알아보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생활비를 추가로 50만 원 더 줄게. 그러니까 휴식도 할 수 있고 일도 안 해도 돼. 운의 기본금은 200만 원이야. 내 월급은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내 통장을 보여줄까? 눈을 뜨고 한 번만 봐봐. 내가 너보다 월급이 200만 원 더 많이 번다는 말에 너무 순진하게 믿은 거 아니야? 나가면 그때서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줄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나가. 그러자 3명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쉬운 일이 되었을 거야. 피해자는 내 가족 중 나의 와이프와 며느리였어. 후회도 많이 들었을 테지. 한참 후 주민들이 소음을 듣고 경찰도 나와서 싸움을 끝냈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어. 마음이 참 상했던데 집에 없어진 물건도 많았어. 남편은 돈을 벌었던 물건을 팔거나 술을 가져갔다더라고. 블랙박스를 꺼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 차가 없어졌어. 남편이 타고 간 건가 했더니 차도 팔았대. 그래서 집에 모르는 차 키가 있었는데 우리 차를 팔아버린 거였어. 한국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를 한 대 샀다고 했어요. 정말 돈을 탈탈 털어서 그 여자에게 다 주었어요. 정말 사람들 진짜 미쳤나요? 하나씩 새로운 것을 알면서 화가 나서 내 명예를 살아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를 누르며 잠이 들고 다음 날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혼자 찾아왔어요. 문을 안 열어줄까 고민했지만 잠깐 얘기하자고 해서 문을 열었어요. 왜 왔어요? 더 이야기할 게 있나요? 라고 했더니 당신 얼굴 보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빨리 해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그 여자에게도 속았습니다. 부모님께 큰아들만 바라보시는 분들이고 긍정적으로 부모님과 지내려고 애쓰는 와중에 우연히 만난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좋다고 하며 많은 돈을 내게 지출하게 했어요. 그게 사기였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돈을 쓰라고 하는 것에 이끌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그녀와 이혼하고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변명이 아니라 말입니까? 저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다 남편 앞에 던져주며 한번 봐보라고 했죠. 이것이 사기당한 사람의 카톡이었나 읽어보니 네가 먼저 꼬리치고 내가 먼저 좋다고 쫓아다녔던데 사기꾼은 너 아니야? 어디서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들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정말 내가 먼저인가? 그 여자가 먼저 꼬리쳤어. 그곳에 내가 너무 간 거고 당신 모르나 본데. 누가 먼저 꼬리 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좋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사진, 빼도 박도 못하는 충분한 증거들이니까.
아, 더 힘 빠지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자.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왜 이혼을 해? 난 이혼할 이유가 없어. 이혼할 이유는 나한테 있어? 당신은 이혼을 받는 거고,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끝인 줄 아니? 나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 나가. 이 집도 팔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또다시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신랑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틀 연속 연이어 경찰이 와서야 그 사람은 제 집에서 겨우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주말이 끝나고 회사에 휴가를 낸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기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오랫동안 상담을 했고요. 제가 옳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받은 평생 동안의 일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외도에 대해 말했고요. 그 안에 시부모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과 함께 머물고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에 주의를 기울였고 저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내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상담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결정은 제 남편이 달라졌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이혼으로 끝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대학에 다니는 딸과 고등학생인 둘째 딸을 만나러 가서 저희 딸들은 오랜만에 만나니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별일 없이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야기해야 할 좋지 않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쉽겠지만 여러분도 성인이 되었거나 곧 성인이 될 예정이니 부모님의 뜻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엄마가 잘했어요. 엄마가 아빠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아마 아빠도 엄마 없이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자신의 열망대로 살아가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바랍니다. 저희 딸은 원래 아버지에게 애정이 없었는데 그녀는 나를 이해한다고 하며 내 의견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크게 자랐다는 걸 느꼈어요. 자녀가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나쁜 일에 아이들을 보니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딸들과 함께 살았던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도 짜증나고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집을 내놨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매일 문자도 하고 집까지 찾아왔고 제게 비난을 했죠. 그걸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매로 집을 처분하고 빨리 이사를 했어요. 전화는 수신 거부했고 이혼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고 남편은 제게 이혼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반대했어요. 계속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제게는 소용없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이혼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있는 게 원칙이지만 제3자인 시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모가 올바르게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시부모님에게도 그 책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든 모든 사람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외도를 많이 한 여자였고 사기도 많이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았죠. 제 남편은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도 모두 줬고 위자료라도 받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가난해진다고 하지만 이혼한 이후 그 여자를 돌아보아야 할까요?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 시부모도 그런 식이었고 지금도 과거를 잊고 뻔뻔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인간들이 하루하루 선량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남편과 부모님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며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외도를 하고 이혼했다는 소문으로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못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결국 퇴직금을 받고 저에게 위자료와 부모님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그것을 보냈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고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이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풍요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